178페이지 돈의 속성 예쁜 쓰레기. 올해 봄에 결혼 30주년을 맞아 아내와 세계여행을 떠났다. 프라이빗 제트 비행기를 빌려서 컨시어지가 몇 명씩이나 따라붙고 의사와 요리사까지 대동하는 세상에서 제일 비싼 여행 패키지 상품이었다. 총 9개국을 돌면서 최고급 호텔에서 최고급 요리와 최고급 대우를 받았다. 공항에서조차 특별 게이트와 비밀 라운지를 통해 입국과 출국이 이루어졌다. 함께한 사람들은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남미에서 온 기업인들, 투자자. 함께한 사람들은 올해 봄에 결혼 30주년을 맞아 아내와 세계 여행을 떠났다. 프라이빗 제트 비행기를 빌려서 컨시어지가 몇 명씩이나 따라붙고 의사와 요리사까지 대동하는 세상에서 제일 비싼 여행 패키지 상품이었다. 총 9개국을 돌면서 최고급 호텔에서 최고급 요리와 최고 대우를 받았다. 공항에서조차 특별 게이트와 비밀 라운지를 통해 입국과 출국이 이루어졌다. 함께 한 사람들은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남미에서 온 기업인들, 투자자들, 법률회사 대표, 멕시코 목축업차, 카레이서, 음악산업을 하는 청년들이었다. 두 사람의 여행 경비가 한국 평균 아파트 한 채 값이니 이 여행에서 참여한다는 것은 다들 상당한 자산가라는 뜻이다. 돈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과 함께 다니면서 느낀 것은 이들이 쇼핑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쇼핑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대신 박물관 좋아하고 걷기를 좋아하고 함께 어울리기를 좋아했다. 이들은 딱히 쇼핑센터 가려 하지도 않았고 이런저런 기념품을 사는 일도 없었다. 이제 막 부자가 되거나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사람들과는 확실히 달랐다. 확실히 뭔가를 사는 것보다는 그때그때의 경험을 즐기고 동료들과 함께 어울리고 로컬 행사에 직접 참여해 보는 것을 좋아했다. 역시 모로코 마라케시 마조렐 정원의 안에서 모로코 전통 신발 바부시와 타조 가죽으로 만든 파란 카드 지갑을 산 게 전부다. 대놓고 뒤꿈치를 접어 신는 바부시를 하나 갖고 싶었고 더 얇은 카드 지갑. 대놓고 뒤꿈치를 접어 신는 바부시 하나 갖고 싶었고 더 얇은 카드 지갑이 필요했던 것 뿐이었다. 아내 역시 부다페스트에서 각각 모양의 화병 하나 사온 게 전부였다. 한 달 가까이 수많은 나라를 돌면서 이런저런 추억을 되살릴 만한 물건이 여럿 있었지만 10여 년 전부터 이런 모든 것은 결국 예쁜 쓰레기라는 걸 알게 됐다. 당장 예쁘고 갖고 싶은 물건이 많지만 막상 집에 가지고 오면 놓을 곳도 마땅치 않고 나중에 버리기 아까운 예쁜 쓰레기로 변해가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 이런 물건들은 꺼내 놓아도 번잡하고 서랍에 처박혀 있어도 귀찮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아내는 집을 꾸밀 때도 가장 간결하고 적절한 정도도 장식품과 가구를 배치한다. 공간에 여백이 있고 일정한 컨셉을 갖춘 매장처럼 집안도 그렇게 꾸미다 보니 사면 바로 그것이 예쁜 쓰레기가 될 것임을 알게 된 것이다. 이젠 있는 것도 치워버린 상황에서 새로 무엇인가를 사온다는 것은 오히려 불편했다.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예쁜 물건을 보이면 한번 집어보고 이것이 예쁜 쓰레기 후보인지 아닌지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러시아 마트료시카도 하노이에서 본 밀짚 모자, 일본 기모노도 몰디브 해변을 담는 스노우볼도 탄자니아에 본 팅가팅가도 집에 오자마자 예쁜 쓰레기가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도 데려오지 않았다. 경험과 추억과 사진으로 집안을 채우기도 벅차다. 여행 중에 찍어온 사진 파일 정리하는 데만 해도 1년은 걸리지 않는가. 부자가 되어 돈을 거느리고 살게 되면 저절로 명품이 내 물건이 필요 없어진다. 구찌 마르크가 촘촘히 가방을 자랑할 곳도 없고 자랑할 이유도 없어진다.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자랑을 위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위해 소비하는 형태로 바뀐다. 자랑을 위해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위하여 소비하는 형태로 바뀐다. 오히려 로고가 안 보이는 좋은 제품을 차게 되고 오메가나 롤렉스 시계가 아니라 $200짜리 몬테인 시계를 차고 다녀도 멋있어 보인다. 아무리 예뻐도 결국 쓰레기다. 쓰레기는 버리거나 치워야 한다. 돈을 주고 쓰레기를 예쁨에 현혹될 이유가 없다. 차라리 그런 돈으로 가장 좋은 의자나 가장 비싼 베개를 사고 가장 좋은 침대와 이불을 사고 수조화를 신는 것이 낫다.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이것이 안에서 이것들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경제에 대한 해석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 이 말은 정치적 신념 때문에 경제 해석하는데 편견을 갖지 말라는 뜻이다. 많은 신문사가 경제 기사 속에 어떤 의도나 목적성을 숨겨놓은 일이 많다. 많은 신문사가 경제 기사 속에 어떤 의도나 목적성을 숨겨놓은 일이 많다. 그런 기사를 액면대로 이해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런 기사를 액면 그대로 이해하지 말라는 뜻이다. 경제기사는 부정적으로 보도가 관행이다. 경제 기사는 부정적 보도가 관행이다. 긍정적인 소식보다는 부정적인 소식이 독자들의 주목을 받는 길을 걷다가 나무에 꽃이 피었네 라는 소리보다 자존심 하는 소리에 주목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미국 경제기사도 신문사 논조와 상관없이 60%가 부정적 기사이고 한국은 80% 이상이 부정적 기사다. 부정성에 기반을 둔 뉴스가 언론을 감시하는 기능을 하니 부정적 기사의 비율이 높은 것도 이해된다. 잘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못한 것은 야단치고 혼을 내는 것이 언론의 주요 순기능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신문기사의 호구적인 해석이다. 신문사의
문제 중 하나는 경제기사를 애국의 정치기사로 만드는 경우다. 같은 상황을 놓고도 비창함, 자영업, 1600곳 폐업이라고 기사가 나올 수도 있고,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이 역시 10.98% 기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신문사 논조에 따라 경제 실패 프레임을 씌우거나 반대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끊임없이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지적하는 외신 기사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기사를 내는 일처럼 말이다. 오히려 당시 국내 언론은 경제위기감 조장 말자, 경제 비판할 것 없다 라는 사설을 쓰기도 했다. 이런 기사들은 모두 경제기사가 아니라 정치기사다. 그렇기에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있으면 경제를 해석할 능력이 사라진다. 실물 경제 판단에 오판이 생기면 자칫 투자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인간이 타인에게 가장 큰 혐오를 느끼는 상황 중 하나가 나와 정치색이 다를 때다. 오히려 종교가 다른 사람하고는 문제가 없다. 학력이나 재산 규모의 차이도 친구가 되고 같이 어울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페이스북의 종교가 다르다고 친구를 끊는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허나 정치 성향이 다르면 대놓고 삭제하는 경우가 많이 봤다. 정치 상황이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들끼리 살인을 불사할 정도로 감정이 증폭되는 경우도 있다. 역사를 보면 실제로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 세계 역사의 종교 갈등으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이면에는 종교를 빙자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들어있다. 결국 가장 깊은 감정 차이는 정치에서부터 나온다. 따라서 한쪽 편을 온전히 지지하는 강성 정치 성향을 가지면 신문이나 언론 중에서도 자신의 성향에 맞는 기사만 보게 된다. 따라서 생각도 판단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사실 정치 성향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경제기사를 대할 때는 사실 판단 위에 실제 데이터를 기반한 자료를 꼭 참고해야 한다는 점까지 인지하라는 말이다. 편향성을 띈 제목이나 원조에 대해서 언제나 의심하고 있어야 한다. 투자나 사업은 한번 방향을 잃으면 경제에서 밀려나거나 심지어 망할 수도 있다. 집값 폭락하고 공황으로 현금이 말라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집값 상승 시대에 온다 같은 터무니없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니 말이다. 구매를 부추기는 신문기사를 사실대로 받아들이면 폐기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못한다. 자신의 정치 성향과 개인 경제 정책은 독자적으로 분리해 판단하기를 바란다. 마중물과 종잣돈 1억 만들기의 5가지 규칙. 좋은 부채, 나쁜 부채. 세상의 권위에 항상 의심을 품어라.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비법. 직장인들이 부자가 되는 2가지 방법. 감독, 자산 배분이 중요한가? 선수가 포지션 중요한가? 은행에서 흥정을 한다고요? 떨어지는 칼을 잡을 수 있는 사람. 재무제표 능통한 회계사는 투자를 정말 잘할까? 김성호 투자 원칙과 기준. 자식을 부자로 만드는 방법. 만약 삼성전자 주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더라면 국제적 수준의 행동 에티켓과
세계화 과정. 당신의 출구 전략은 무엇인가? 모든 비즈니스는 결국 부동산과 금융을 만난다. 툭툭 똑똑한 사람들이 오히려 음모에 빠진다. 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 투자의 승자 자격을 갖췄는지 알 수 있는 11가지 질문. 투량 종난 폭발군. 부의 속성. 마중물과 종잣돈 1억 만들기의 5가지 규칙. 동네에 우물이 사라지고 아직도 시설이 좋지 않던 시절에는 지하수를 끌어올리려 식수로 사용하곤 했다. 지하수를 끌어올려 식수로 사용하곤 했다. 땅 밑에 수목에 파이프를 박아 펌프를 달아 넣었다. 이 펌프에 물을 한두 바가지 넣고 힘차게 위아래로 움직이다 보면 지하에 있는 물이 따라 올라온다. 물펌프 구조를 보면 물을 끌어올리는 구멍이 뚫려 있고 그 부분이 고무막으로 막혀져 있다. 물을 끌어올릴 때 고무막이 구멍을 막아 끌어올린 물이 다시는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간단한 원리다. 이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부른다. 마중하러 간다는 의미다. 영어로 안 보여요. calling water. 영어로는 calling water로 물을 부르는 물이다. 물을 부르는 물, 마중물. 물 부르는 물, 마중을 나가는 물, 마중물, 물 부른 물 이라는 의미다. 한 번 마중물을 넣으면 펌프질을 멈추지 않는 계속 물을 퍼낼 수 있지만 마중물 없이는 물을 빼낼 수 없다. 마중물 없이는 물을 빼낼 수 없다. 그래서 펌프 옆에 항상 마중물용 물통이 하나 있었다. 자본을 모아 투자를 통해 자본 수익을 얻으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마중물을 해당하는 돈을 모아야 한다. 이 마중물은 종잣돈이란 농사를 짓기 위해 씨앗을 살 돈을 말한다. 적정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약 1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 1억 원 정도는 돼야 주식이나 부동산에 의미 있는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돈으로 투자해서 이익을 하거나 손해가 발생해도 별 보람이나 충격 없이 관심을 가질 수 없다. 이 돈은 10억 원, 100억 원, 1000억 원을 만들어내야 하는 시돈이다. 시돈. 이제 청년들이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방법 5가지를 제시하겠다. 첫째, 1억 원을 모으겠다고 마음을 먹는다. 둘째, 1억 원을 모으겠다고 책상 앞에서 써 붙인다. 마음을 먹는다. 책상 앞에 써 붙인다. 셋째, 신용카드를 잘라버린다. 넷째, 통장을 용도에 따라 몇 개로 나누어 만든다. 다섯째, 1000만 원을 먼저 만든다. 나는 항상 뭔가를 이루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정말 이것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말 이것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이렇게 혼잣말을 한다. 나는 우리 가족의 가난한 고리를 끊고 우리 가족의
가난한 고리를 끊고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부자가 되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말은 힘을 가지며 실제로 그렇게 되기 위한 행동으로 이끈다. 언어를 통제하면 생각이 닫히고 행동이 통제된다. 언어를 통제하면 생각이 닫히고 행동이 통제된다. 반대로 언어를 열면 생각이 열리고 행동이 실현된다. 정말 진지하게 이 말을 되뇌고 힘들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하기 바란다. 먼저 정말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 항상 무언가 정말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이렇게 혼자 말한다. 나는 우리 가족의 가난한 고리를 끊고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부자가 되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말은 힘을 가지며 실제로 그렇게 되기 위해 행동을 이끈다. 언어를 통제하면 생각이 닫히고 행동이 통제된다. 반대로 언어를 열리고 행동이 실현된다. 정말 진지하게 이 말을 되뇌고 힘들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하기 바란다. 첫 번째, 행동을 마쳤으면 나는 1억 원을 모으겠다. 라는 손으로 직접 적어서 책상 앞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는다. 눈에 자주 보이는 곳이면 되니 화장실 변기 맞은편도 좋고 식탁 위에도 좋다. 여기저기 붙이면 더 좋다. 욕망이 강렬하면 스마트폰 초기 화면에도 적어놓고 모니터 화면에도 올려놓는다. 누가 봐도 상관없다. 적어서 책상 앞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는다. 내 욕망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더 쉽게 이루어진다.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도 상관없다. 조롱은 미리 받아보는 연습도 필요하다. 부를 만들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조롱은 수시로 받기 때문이다. 이번 조롱이나 비난은 부가 범죄할 수 없는 경지로 올라서면 그때야 좀 줄을 테니 무시하고 붙여놓으라. 두 번째 제안이 끝났다. 첫 번째 행동, 두 번째 제안 끝났다. 모니터 화면에도 올려놓고 부를 만드는 유지하는데 조롱은 수시로 받기 때문이다. 이런 조롱이 비난 부가 범죄할 수 있는 경지로 올라서면 그때야 좀 줄어들 테니 무시하고 여기저기 붙여넣어라. 이 두 가지 제안이 다음 세 번째 제안, 비난, 나도 상관없다, 멀쩡하다 만들고 과정에서 어차피 조롱, 불을 만들고 미리 받는 연습도 없다. 응한 사람이 많은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조롱하는 사람들 1, 2, 3
두 번째 제안이 끝났다. 사실 이 두 가지 제안이 다음 세 번째 제안에 비해 쉬운 것 같아도 가장 어려운 일이다. 사람 마음을 바꾸는 일이 행동을 취하는 일보다 힘들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 중 대부분은 능력이나 기회 혹은 종잣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부자가 되겠다는 실제적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부자가 되겠다는 실체적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세 번째 제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하다. 가위를 가져와서 신용카드를 자른다. 신용카드를 잘라버린다. 부자가 되기 위해 첫 번째 선결 요건은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드는 일이다.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드는 일. 신용카드를 잘라버리고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드는 일. 그런데 신용카드는 복리의 적이다. 신용카드는 내 목을 조르고 번번이 해방을 놓는다. 그러니 복리를 내 친구이자 나의 조력자로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복리를 내 친구로 만들고 나의 조력자로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카드를 잘라낸다. 복리가 내 편이 되면 모든 돈이 따라올 준비가 된 것이다. 복리가 내 편이 되면 모든 돈이 따라올 준비가 된 것이다. 이제 현금만 가지고 다니거나 체크카드를 써야 한다. 동전이 딸랑거리는 것도 불편하고 체크카드를 쓰려니 잔고가 없을 수 있다. 체크카드가 쓰니 잔고가 없을 수 있다. 걱정 마라. 조금만 고생하면 복리가 나와서 도와줄 것이니 참고 견뎌야 한다. 한두 달만 정말 거지처럼 살아도 약물 중독에 벗어나듯 미래 소득이 아닌 현재 소득으로 사는 이치로 옮겨놔야 한다. 미래 소득으로 사는 것을 현재 소득으로 사는 이치로 옮겨놔야 한다. 네 번째. 통장을 여러 개로 만드는 일이다. 통장 하나에서 공과금이나 생활비 등을 모두 넣지 말고 통장을 추가로 서너 개 더 만들어 하나는 정기적인 생활비 지출하는 통장으로 만들어라. 이 통장에는 월세, 전화비, 교통비 같은 필수 생활비만 쪼개 넣는다. 다른 통장에는 밥값, 커피값 등 여기자금으로 책정한 돈을 넣는다. 이 돈을 월초에 정해서 넣어놓고 중간에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다른 통장에서 옮겨오거나 빌려오면 안 된다. 그리고 저축을 위한 통장도 따로 하나 만든다. 이렇게 개인 예산에 맞춰 각각 통장을 만든다. 만약 이것이 귀찮고 불편하면 돈을 현금으로 찾아다 편지 봉투에 일일이 나눠 담으면 된다. 어쩌면 이 일은 번거롭고 통장을 만들기 위해 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도 해야 한다.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국가나 기업을 운영하면서 예산 편성을 한다. 한 해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고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예산을 책정할지 구분해서 나눠 놓는다. 균형 있는 예산.
이루어야 통치와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개인의 경제활동도 마찬가지다. 기초생활비, 저축, 문화활동, 교육 등의 주요 항목에 맞춰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되는 대로 쓰고 남는 대로 저축하다 보면 기업도 국가도 몇 년 안에 망한다. 국가나 회사가 부서별로 예산 사용권이 따로 있어 서로 건들 수 없지만 개인은 사용 범위를 넘나들므로 이렇게 구분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5번째, 목표액 1억 원의 10분의 1을 먼저 만드는 일이다. 1억 만드는 큰 돈 같지만 1,000만 원을 누구도 노력하면 만들 수 있다.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목표는 1억 원 모으기다. 1년이 걸리든지 2년이 걸리든지 목표는 1억 원 모으기다. 첫 10분의 1을 억지로라도 모으다 보면 모으는 과정에서 재미도 붙고 요령도 생기고 추가 수입도 생기면서 흥미를 품게 된다. 2번째, 1,000만 원은 첫 1,000만 원보다 만들기가 쉬워진다. 이렇게 모으는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 이것이 1억 원 모으기 위한 시작이다. 시작이 전부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강의에서 하면 이런 질문을 하는 젊은이들이 꼭 있다. 너무 돈만 강조하시는 거 아닙니까? 삶에서 돈이 중요한 건 알겠지만 그렇게 돈을 모은다는 건 돈의 노예가 되는 것 아닌가요? 라는 말이다. 나는 돈의 중요성과 부자 길을 이야기할 뿐인데 저축과 투자 혹은 전략에 대해 건드리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질문을 하는 청년이 위선적이라고 생각한다. 돈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조차 경멸하면 부자가 될 첫 문을 닫는 것이고 돈을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돈의 노예가 된 상태다. 돈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고 돈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돈 때문에 아이를 못 낳고 돈 때문에 부모를 돕지 못하고 돈 때문에 늙어서 일을 찾아야 하고 빚을 얻으러 다니는 것이야말로 돈의 노예 상태다. 그렇지 않은가? 한국 노년 빈곤층이 50%에 노년 빈곤층의 비율이 50%에 가깝다. 노년층 자살은 세계 1위이고 자살 이후 3분의 1은 경제적 이유다. 젊어서 돈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이다.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고 투자를 하란 말이 행복하게 살지 말고 구두쇠가 되라는 말은 아니다. 행복하게 살지 말고 구두쇠가 되라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재산이 증식되고 사회 경제 구조를 이해하고 부자가 되는 길을 걷는 것은 대단한 행복이다. 젊어서 일찍 이 행복을 구하면 나중에 찾아오는 풍요로부터 다른 행복도 함께 따라온다. 이제 다들 가위를 들고 책상으로 가기 바란다. 좋은 부채, 나쁜 부채. 나는 이 글을 쓰는 현재까지 부채가 전혀 없다. 나 정도 규모의 비즈니스를 가진 사람 중에 부채가 제로인 경우는 흔하지 않다. 운영사업체도 부채가 전혀 없으며 개인적인 재산에도 부채가 없다. 개인적인 재산에도 운영하는 사업체에도 현재까지 부채가 전혀 없다.
정도 규모의 비즈니스를 가진 사람 중에 부채가 제로인 경우 흔치 않다. 자택이나 투자 부동산으로 모두 현금으로 사놓았고 금융자산의 레버리지 투자를 이용하고 있는 상품도 없으며 신용카드 잔고도 없다. 부채가 없다는 것은 나의 은근한 자랑이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경우는 극히 극단적인 경우이며 직업이 경영자인 사람으로서 자랑할 상황은 아니다. 자산관리 입장에서, 투자 입장에서 보면 쩔른발이 신세이다. 내가 이런 극단적인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는 이유는 개인적 트라우마 때문이다. 사업을 하면서 신용카드를 돌려막기 일을 하며 무모한 도전을 이어가던 젊은 시절, 은행에서 부도수표 때문에 걸려오던 전화의 공포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원형탈모가 생기고 은행 간판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시절이 있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젖꿈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다. 어려서 개구리를 잡겠다고 흙구멍에 손을 넣었다가 거칠한 두꺼비 등껍질을 만지고 놀란 후에 아직도 나는 두꺼비만 보면 소름이 돋는다. 커서는 은행이 내게 그런 공포가 되어 지금도 은행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은행 업무가 있으면 은행 직원이 서류를 가지고 사무실로 온다. 빚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기에 절대로 은행빚을 지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고 아직 지키고 있지만 어쩌면 이제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때가 온 것 같다. 나는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말하는 신용점수가 좋지 않는 사람이다. 사실 좋지 않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적이 없고 갚은 기록도 없어 신용평가를 할 수 없다. 그런 내역이 없으면 나쁜 것으로 규정이 된다. 나는 지난 20여 년간 한 번도 돈을 빌려본 적이 없으니 평가할 근거가 없을 뿐 다른 한편으로는 보면 가장 신용도가 높은 사람일 수도 있다. 아마 그래서인지 신용점수가 최악인 동양 남자에게 미국 최대 은행은 덜렁 2장짜리 서류를 보내주더니 최소 2천만 달러를 2% 내로 이자로 쓸 수 있는 계좌를 만들어줬다. 벌써 일을 받아놓고 나온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사실 부채에는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가 있다. 나는 나쁜 부채를 멀리하겠다는 결심 때문에 좋은 부채까지 밀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경영이나 투자자로서 무능력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이다. 내 개인적 트라우마가 사업 스타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 때문에 극히 제한된 보수적 경영이 이어지고 잘못한 경쟁자나 시장 평균 이익을 따라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수많은 대형 회사가 회사에 유보금을 쌓아놓고 모두 회사채를 발행해 추가 수익을 만드는 것에 익숙하다. 신용이 돈이기에 신용이 있다면 그 신용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나는 그냥 묶어놓는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나쁜 부채를 사용할 생각은 없다. 나쁜 부채를 생각은 절대 없다. 그러나 좋은 부채는 이제 사용해도 될 만큼 자랐다. 두꺼비를 다시 만져볼 때가 된 것이다. 회계학의 기준에서 보면 자본과 부채를 합친 것이 자산이다. 자본과 부채를 합한 것이 자산이다. 단순히 생각하면 왜 부채를 자산이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5억 원짜리 집을 4억 원의 융자를 받아
산 사람이 자기 자신이 자산이 5억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폐가 있게 들리기 때문이다. 자산, 자본, 순자산, 재산 같은 단어는 회계적으로 구분이 명확히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모두 갖고 나면 얼마인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회계학의 기준에서 보면 자본과 부채를 합친 것이 자산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왜 부채를 자산이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5억 원짜리 집을 4억 원의 융자를 받아 산 사람이 자기 자산이 5억 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폐가 있을 게 틀림없다. 자산, 자본, 순자산, 재산. 재산 같은 단어는 회계학으로 구분되어 그거 있지만 일반인들은 모두 갖고 나면 얼마인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은 모두 갖고 나면 얼마인가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빚은 그저 남은 나무돈. 그래서 빚은 그저 나무돈이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멀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사실 돈을 빌리는 순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 된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곧 내 자산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빚도 많아질수록 부자가 되는 것이다. 단지 조건이 붙는다. 이 조건에 맞게 돈을 사용하면 좋은 부채가 되는 것. 이 조건을 어기면 나쁜 부채가 된다. 사실 부채는 좋은 부채나 나쁜 부채가 원래 정해져 오는 것이 아니고 각 개인이 이 부채를 친구로 만들지 악당으로 만들지를 결정한다. 부채는 좋은 부채로 만들기 위해서 다음의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소비에 사용하면 안 된다. 단순 지출, 여행, 채무 변제 같은 곳에 사용하면 나쁜 부채를 더 불러들이게 된다. 반드시 추가 이익이 자본 확장이 일어날 곳에 사용해야 한다. 단순 지출, 여행, 채무 변제 같은 곳에 사용하면 나쁜 부채를 더 불러들이게 된다. 반드시 추가 이익이나 자본 확장이 일어날 곳에 사용해야 된다. 둘째, 일정한 수입이 있고 나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고 이후 이 부채로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도록 만들어 놔야 한다. 아무리 좋은 투자도 일정한 현금 흐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숨이 막혀 죽게 된다. 부채가 오히려 숨통을 막아 다 죽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내 부채의 이자를 일정하게 지불할 여력이 있거나 부채 자체가 발생시킨 이익이 이를 대신할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투자에서 나오는 ROE, 자기자본 이익률 ROE가 내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보다 높아야 한다. 자본 이익률이 ROE, 투자 이익이 부채 이익보다 적다면 당연히 이 부채는 나쁜 부채가 된다.
연이틀 3%짜리 연이율 3%짜리 융자를 받아 연이율 6%짜리 빌딩 샀다면 이자를 낸 후에 3% 수익이 남는다. 만약 회사가 제품 만들어 30% 이익으로 남기고 있는데 공장 증설에 돈을 더 벌 수 있고 이때 5% 이자로 융자를 받아 추가 생산 라인에 25%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면 좋은 부채다. 즉 싼 이자로 더 비싼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빚은 아주 좋은 빚이다. 다시 말해서 내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가는 부채, 나쁜 부채. 내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가는 부채, 나쁜 부채이고 나에게 가져다는 부채는 좋은 부채이다. 나에게 돈을 가져다주는 부채.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부채는 나쁜 부채.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부채는 나쁜 부채. 내가 내 통제 안에서 움직이는 좋은 부채이다. 대기업들이 이제 부채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커지지 못했을 것이다. 성장을 하거나 투자를 받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려 커진 것이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비슷하다. 빚은 절대 안 된다는 말은 부채 기능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논리다. 혹 이 글이 부채는 괜찮은 거야 라는 메시지로 듣지 않기를 바란다. 부채는 여전히 무서운 것이 맞다. 칼을 다룰 줄 모르면 제사를 자를 수 있고 잘 사용하면 훌륭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칼은 여전히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히 다뤄야 한다. 나도 이제 칼을 쓸어 나가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200세 진급한 메시지. 이제 나는 부채가 없는 경영자는 소리를 하기 틀렸다. 은행에서 2천만 달러까지 쓸 수 있게 해준 사실. 사실을 알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같은 금액으로 더 나은 이자율을 제시했다. 이 중 일부를 가지고 처음으로 투자를 진행했다. 레버리지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부채는 온전히 이자보다 높은 이익이 발생하는 곳에 투자되었다. 은행은 우산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우산을 걷어버리고 우산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우산을 2개씩이나 가져다 놓은 것이다. 우산 장사로선 나선 것이다. 은행과 동업을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 세상의 권위에 항상 의심을 품어라. 나는 전문가들을 믿지 않는다. 변호사나 의사나 회계사 혹은 투자 전문가, 은행의 뱅커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 안에 언제든지 의심을 버리지 않는다. 고위 정치인, 유명 작가, 대기업 경영인, 연예인이 하는 말에 무게를 더 두지도 않는다. 그들이 가는 식당이라고는 굳이 찾아가 본 적도 없다. 이곳에서 어떤 영화를 찍었다고 자랑한다고 그 동네가 더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는다. 나는 생각보다 그 많은 사람이다. 유명인이 좋아하는 음식이 내 입맛에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가 묵었던 호텔방이 내가 묵었다고 해서 내 품격이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그들의 유명세나 세상의 영향력이 내게 개개인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아무리 전문가의 의견이라도 다른 전문가가 다른 의견을 가진 것을 알고 난 후부터 의사, 변호사, 회계사, 투자 전문가, 종교인 모든 의견은 그저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고급 전문 용어 포장되어 있어도 겁먹지 않는다. 결코 내가 그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보다 못났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상대적 비교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위대한 정치인이나 유명한 연예인도 자기를 자기가 닦을 것이다. 저명한 학자라도 그와 다른 의견을 가진 그만한 학자가 항상 있고 시간당 $1000를 받는 변호사라고 해도 그 견해가 반박할 상대가 있으며 경쟁 많은 의사라고 해도 그 의견을 달리하는 동료가 많을 것이기에 나는 누구 절대적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나는 독립적인 인격체다. 내가 스스로를 이렇게 존중하면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자존감이 생긴다. 이 자존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그 어떤 권위에도 무조건 굴복하지 않게 된다. 사랑하는 부모님도 존경하는 선생님도 신부님도 목사님도 스님도 스님에게도 내 자유의지를 넘길 수 없다. 신에게라도 그것을 빼앗길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 신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투자에 있어 은행 직원, 증권사 직원, 투자 전문가, 선배 혹은 세계 최고 펀드 책임자, 은행장, 정부 고위관리 그 의견도 당신의 대신에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다. 스스로 판단하고 공부하고 결정해야 한다. 투자 문제에 있어서 사고팔 때 전망과 상품을 묻는 하수들의 행동, 대답을 하는 사람도 하수다. 고수는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 아직 모른다가 정답인데 오직 하수들이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할 말을 함부로 할 뿐이다. 투자도 공부도 경험이다. 투자고 경험이다. 투자가 되고 자본을 모으는 기술은 결국 공부와 경험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 모두를 혼자 스스로 해내야 한다. 남의 의견을 듣고 투자를 해서 성공한 사람은 남의 의견을 듣고 망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거물이 되고 남이 당신을 자랑하게 만들어라. 세상의 권위를 존중하되 의심하는 태도를 끝나는 날까지 유지하기 바란다. 절대로 길들이지 말고 스스로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보면 규칙이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이다. 비로소 당신은 혼자 스스로 서게 되는 것이다.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비법. 1. 품이 없는 모든 버릇을 버려라. 품이 없는 모든 버릇을 버려라. 욕을 하고 투덜거리는 것, 경박한 자세로 앉아 있는 것, 남을 비웃는 것, 지저분한 차림, 약속에 늦거나 변경하는 일 등의 이런 모든 행동은 품위를 없는 짓이다. 도움을 구하는데 망설이지 마라. 묻고 요청하고 찾아가고 부탁하라. 반드시 물음에 답을 주고 도움을 주고 반기는 사람이 있다. 희생을 하고 각오를 해라. 작은 목표에는 작은 희생이 따르고 큰 목표는 큰 희생이 따른다. 공부를 위해서는 잠을 포기해야 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
기록하고 정리하고 투자 내역 정보.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를 명함, 사이트, 암호 등 구매 기록 등을 모두 정리하거나 기억하라. 이것은 재산이며 동시에 당신을 보호한다. 장기 목표를 가져라. 산을 오르려면 봉우리가 보아야 한다. 봉우리가 보여야 한다. 즉각적인 자극에 유혹당하지 말고 평생 지킬 만한 가치를 찾아라. 제발 모두에게 사랑받을 생각을 버려라. 제발 모두에게 사랑받을 생각을 버려라. 눈치 보지 말고 비난에 의연하고 무리와 어울리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마라. 진정한 친구는 두 명도 많고 가족의 지지가 모든 것 기초다. 불행적인 사람과 결별하고 당신보다 나은 사람을 어울려라.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 투자는 지금도 늦었고 저절로 수고 없이 느는 것은 나이밖에 없다. 한 살이라도 더 젊어서 투자하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부자가 된다. 이야, 명언. 자,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비법. 품이 없는 모든 버릇을 버리라. 욕을 하고 투덜거리는 것, 경박한 자세로 앉아있는 것, 남을 비웃는 것, 지저분한 차림, 약속에 늦거나 변경한 일 등은 이런 모든 행동은 품이 없는 것이다. 도움을 구하는데 망설이지 마라. 묻고 요청하고 찾아가고 부탁하라. 반드시 물음에 답을 주고 도움을 주고 반기는 사람이 있다. 희생을 할 각오를 해라. 작은 목표에는 작은 희생이 따르고 큰 목표에는 큰 희생이 따른다. 공부를 위해서는 잠을 포기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 기록하고 정리하라. 투자 내역 정보.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 명함, 사이트, 암호들, 구매 기록 등을 모두 정리하거나 기억하라. 이것은 재산이며 동시에 당신을 보호한다. 장기 목표를 지켜라. 산을 오르려면 봉우리가 보여야 한다. 즉각적인 자극에 유혹당하지 말고 평생 지킬 만한 가치를 찾아라. 제발 모두에게 사랑받을 생각을 버려라. 눈치 보지 말고 비난에 의연하고 무리와 어울리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마라. 진정한 친구는 두 명도 많고 가족의 지지가 모든 것을 기초다. 부정적인 사람과 결별하고 당신보다 나은 사람을 어울려라. 시간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 투자는 지금도 늦었고 저절로 수고 없이 느는 것은 나이밖에 없다. 한 살이라도 젊어서 투자하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부자가 된다. 직장인들이 부자가 되는 2가지 방법.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안정적인 삶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뜻이고 창업에 대한 희망보다 두려움이 더 크다는 뜻이며 창업 욕망이 있어도 아이디어나 자본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직장에 다녀야 한다면 직장으로 백만장자가 되는 방법은 임원이나 사장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임원이 되거나 사장이 되고자 할 때 본인이 직장인으로 행동하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급여를 받고 그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비고용이 아니라 급여를 주고 지시를 하고 시간에 상관없이 일하는 고용주처럼 일해야 된다. 스스로 1인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상사나 회사는 내 고객이 된다. 시키는 일을 하는 비고용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신은 나라는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경영자나 자신은 나라는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경영자다. 기획팀 직원이 아니라 회사의 기획 서비스를
계약한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생각하라. 내 서비스에 만족하면 회사의 계약을 갱신해 갈 것이고 비용을 올려도 기꺼이 지불하게 할 것이다. 나를 1인 기업의 경영자라고 생각하면 항상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다. 나로 인해 고객의 수입이 더 발생할수록 나도 수입이 더 발생하고 승진이 이어가게 된다.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한 명의 직원으로 인해 회사 수입이 증가하면 일반 사원의 급여 체계가 지불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퇴사하면 걱정이 되고 그가 창업할까봐 염려되니 결국 동업자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다. 동업을 할 수 없으면 승진을 시켜서라도 급여나 이익을 나눠야 한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직원은 세 종류다. 급여만큼 일을 못하는 사람, 급여 정도 일하는 사람, 급여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만드는 사람이다. 급여만큼 일을 못하는 사람은 해고하려 할 것이고 급여 정도 일하는 사람은 자리를 지키니 승진이 어렵고 급여보다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은 승진을 시키고 파트너로 받아들인다. 급여보다 많은 사람은 내 기준을 급여의 최소 배의 이익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최소 3배 사람이다. 그러면 급여와 회사 이익과 잉여금으로 적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급여와 회사 이익과 잉여금으로 적당하기 때문이다. 직장 내 현실적으로 금액은 3배의 이익을 내지 못하는데도 승진하고 급여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다. 한 사람은 능력이 뛰어나지만 충성도가 없고 다른 한 사람은 충성도가 높지만 능력이 모자라면 사장은 누구를 승진시킬까? 충성도는 필수 요건이고 능력이 선택의 요건이기 때문에 능력이 조금 모자라는 충성도가 강한 직원을 승진시킨다. 이유는 간단하다. 충성도 없이 능력이 높은 직원은 성과가 올라가면 갈수록 결국 창업을 하거나 동업을 요구할 수준까지 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균보다 조금 나은 성과와 충성도만 있으면 막강한 임원 후보군이 된다. 여기에서 말뚝을 박을 만한 2가지 행동만 있으면 어느 직장에서 가서도 성공한다. 그중 하나는 보고하는 시간이다. 상사에게 지시를 받고 업무를 끝냈으면 끝냈다는 확인 보고를 해주는 것이다. 했으면 그만이지 라는 행동을 상사의 기준에서 보면 하지 않는 것이다. 이 작은 행동이 상사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준다. 부하 직원이 있는 사람들도 이 문제를 가장 힘들어하면서 정작 자신은 상사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상사라고 매번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고 본인도 잊어버린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지시한 내용이 보고도 없이 누락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단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어도 일을 못하는 부하로 낙인 찍힌다. 그동안 99%를 제 시간에 잘 수행한 업무는 의미가 없어진다. 반면 지시를 이행하고 비로소 확인을 해주면 특히 잊고 있던 업무를 마쳤다고 확인해주면 상사의 인식 속에 믿을만한 부하로 각인된다. 또 하나 인사다. 상사를 어려워하지 말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식당에서 만나는 다가가서 인사하라. 이것은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이다. 인사를 정중히 한다는 것은 두 인간의 사이에 관계가 생긴다는 뜻이다. 다가가서 인사를 해라. 관계의 인연이 생겨야 일이 이루어진다. 영어의 pushing on a string
이라는 문장이 있다. 내가 줄에 달린 장난감 자동차를 잡아당기면 끌려오지만 영어의 pushing은 a string 이라는 문장이 있다. 내가 줄에 달린 장난감 자동차를 잡아당기면 끌려오지만 반대로 줄을 미인다고 장난감 자동차가 밀리지는 않는다. 장난감 자동차는 당길 때만 반응한다. 상사들은 부하들이 자신을 당길 때만 반응하게 되어 있다. 인사가 바로 당기는 줄이다. 상사는 함부로 부하를 끌지 않는다. 충성도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결국 직장에서 성공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자기 일처럼 성실하게 일하고 보고를 바로 하고 인사를 잘하면 된다. 성실히 일하고 보고를 바로 하고 인사를 잘하면 된다. 특별히 작은 기업에서도 이 정도만 해도 바로 몇 년 안에 임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경영적 관점에서 이런 직원은 보석이다. 마음이 저절로 가고 뭐라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며 드디어 내가 후계자를 찾았다고 싶을 정도로 아낌을 주게 마련이다. 그만큼 생각보다 이런 태도를 가진 직원이 없기 때문이다. 임원이 되고 사장이 되면 일반 직장인의 10, 20배 이상의 급여 소득을 받고 회사에 따라서 특별수당과 스톡옵션, 경영 참여를 통한 지분 매입도 가능해진다. 임원이 되고 사장이 되면 일반 직장인의 10, 20배 이상의 급여 소득을 받고 회사에 따라서 특별수당과 스톡옵션 또 경영에 참여 그리고 성실하고 일하고 보고를 바로 하고 인사를 잘하고 그 영어에 문장이 줄에 달린 자동차를 잡아당기면 끌려오지만 반대로 줄을 민다고 장난감 자동차가 밀리지는 않는다. 자동차는 당길 때만 반응한다. 상사들은 부하들이 자신을 당길 때만 반응하게 되었다. 인사가 바로 당기는 줄이다. 상사는 함부로 부하를 끌지 않는다. 충성도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결국 직장의 성공은 아주 간단하다. 자기 일처럼 성실하게 일하고 직장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투자다. 직장인이 부자가 되는 다른 방법은 투자다. 급여의 20% 이상을 계속 모아서 종잣돈을 만들고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다.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이 투자를 하지 않고 부자가 될 방법은 투자를 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방법은 부자 결혼하거나 복권 당첨밖에 없다. 승리를 통한 성공을 꿈꾸고 있지 않거나 기회가 없다고 생각되면 부지런히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한다. 투자를 하지 않고 퇴직금만 바라보며 노후를 맞이하려 했다가는 인생 후반에 비참일 수 있다. 이 세상에 보장된 직장은 없다. 급여의 20%는 아주 없다고 생각하고 20년 이상 바르게 모으면 대부분 부자로 은퇴할 수 있다. 단 투자도 치열한 공부 끝에 성공이 온다. 공부 끝에 성공이 온다. 직업이 두 개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경제를 공부하라 하고 관찰해야 한다. 투자를 저축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저축은 더 이상 투자가 아니다. 적금도 아니다. 보험도 아니다. 물가 상승률 이상의 평균 주가 지수 이상을 보려내는 기술을 따로 습득해야 한다. 이 기술이 없을 것 같으면 인사하고 보고 잘하고 당신의 상사를 존중하길 바란다. 물론 이 두 방법이 모두 실행하면 안정적인 직장이면서 반드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한다. 감독이 중요한가? 선수 포지션이 중요한가? 감독 자산 배분이
중요한가? 선수 포지션이 중요한가? 축구 경기 승패 감독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축구 경기 승패에는 감독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선수 역할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러나 팀 경기라는 특성으로 봤을 때 감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다. 팀원은 똑같은데 감독이 바뀌면 후 뛰어난 성취를 이룬 경우, 팀원은 똑같은데 감독이 바뀐 후 뛰어난 성취를 이룬 경우 2002년 한일 월드컵이나 최근 베트남 박양서 감독의 활약을 통해서도 증명했다. 좋은 선수가 기량을 내려면 전략과 전술 자유자재로 구사해낼 수 있는 감독 필요하다. 팀 내부 역할을 조정을 선수 능력을 최대한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건 감독의 역량에 달렸다. 어느 선수가 언제 경기에 투입되고 언제 빠져야 하며 어떤 포지션에 상대편은 누구와 싸워야 할지 결정하는데 감독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럴 때 감독의 판단에 따라 역량이 달라진다. 자산의 투자도 팀 경기다. 자산의 투자도 팀 경기다. 한국 투자 자산 배분보다는 투자 포지션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높다. 자산의 투자도 팀 경기다. 한국 투자는 자산 배분, asset allocation보다는 투자 포지션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높다.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와 정보는 많은 반면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할지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진다. 마치 축구팀을 만들었는데 감독이 없어 선수들이 모두 공격수로 하고 있고 골키퍼도 공격에 가담하느라 골문을 비워놓은 경우와 비슷하다. 심지어 주전 선수나 후보 선수 모두 운동장으로 뛰어나가기도 한다. 원래 자산은 소유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각기 다른 돈이다. 같은 팀이지만 선수들이 여럿 있는 것과 같다. 돈이 모이는 과정도 다르고 돈 안에 텃세도 있다. 그래서 어떤 돈은 원금이라고 부른다. 외국에서 온 용병인 달러와 위안화도 있다. 각기 계약 기간도 다르다. 어떤 돈은 1년 안에 나갈 돈이고 결혼 자금으로 들어갈 1년 안에 나가야 되고 결혼 자금으로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어떤 돈은 들어와서 다른 돈들을 꼬셔대기도 한다. 3년 안에 집을 사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돈은 평생 터줏대감을 할 것이다. 끝까지 살아남아 은퇴와 유산으로 남겨질 돈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돈은 각기 사용과 목적과 기간이 있다. 때문에 자산 배분을 통해 어디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투자해야 좋은지를 투자 전에 먼저 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것은 감독이 없이 경기에 나가는 축구팀과 같다. 누구와 어떤 경기를 해도 팀플레이어 한두 명의 개인기를 보다가 끝나게 된다. 아무리 위대한 선수가 있어도 혼자 수비하고 패스도 하면서 경기를 이끌 수 없다. 당연히 경기에 질 게 뻔하다. 결국 자산 배분이라 한 현재 자금을 그 목표나 리스크 용인도와 투자 기간에 따라 배분한 후 투자 방향을 정하는 일이다. 자산의 종류별로 정치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수익률이나 위험성이 변동하기에 특정 자산에 집중하는 위험을 피함으로써 투자자의 목표에 맞는 자산 조합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포트폴리오다. 투자마다 나이나 수입도 다르고 사용 계획이나 기대 수익률도 모두 다르다. 첫째, 나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둘째, 투자 목적을 명확히 하고, 셋째, 리스크를 허용 한도를 설정한다. 이런 변수를 고려해서 투자 항목에 따른 분류를 해야 한다. 기업의 펀드 관리자들은
아마 투자보다 자산 배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산 배분을 잘하면 투자는 오히려 쉽기 때문이다. 개별 투자가 종목 선정이나 매수, 매도 시 매도 시기보다 어느 자산에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가 수익의 대부분을 만들어준다. 어느 자산에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가 수익의 대부분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현실 투자의 세계에서는 선수만 보이고 감독이 눈에 띄지 않아 자산 배분 가치의 중요성을 잊고 항상 어느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만 찾는 실수를 하게 된다. 아무리 투자의 천재라고 매번 예측에 성공하고 매수 매도를 잘할 수는 없다. 분배야말로 자산을 유지시켜주는 근원이다.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처음 해야 할 일은 본인의 투자 자금 종류 정확히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감독이라면 우리 팀 선수가 누구인지 아는 것과 같다. 선수마다 실력도 다르고 장단점이 다르다. 마찬가지다. 돈도 그 용도가 각기 다르고 자물성도 다르고 어떤 선수를 공격수에 배치할지 수비수를 몇 명을 어떤 방식으로 내보낼지 고민해야 한다. 골키퍼 외에 선수 10명의 포진을 4-3-3으로 할지 아니면 4-2-4로 혹은 3-5-2로 할지 상대팀에 따라 경기를 계획해야 한다. 주식에만 100% 투자할 게 아니라 채권이나 부동산, 예금 상품으로 나누고 각 자산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것인가도 미리 고민하고 각 자산에 대한 기대 이율도 설정하는 모든 것이 자산 배분이다. 나는 투자에 있어서 선수보다 감독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다면 자산 배분을 잘하는 것이 투자 이익이 전부다. 실제로 자산 운용을 잘하는 기금들은 명확히 배분 정책을 갖고 있다. 자금 운용이 첫째, 의무는 잃지 않는 것이다. 자산 배분 정책이 없으면 언젠가 모두 잃을 수 있다. 그동안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한 번에 잃을 수 있다. 당신 투자 상품에 갖는 관심의 9배를 자산 배분에 쏟기 바란다. 자산 배분에 쏟기 바란다. 은행에서 흥정한다고요? 소고기로 들까요? 닭고기로 들까요? 기내에 승무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옵션이 2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둘 다요 라고 할 수도 있다. 유명 식당에서 예약 손님이 아니면 받지 않는다고 하면 막판에 취소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 그를 위해 대기자 명단에 넣어달라고 부탁하라. 은행에서 정기 적금 이자율이 1.9%라고 인쇄된 용기 안의 동그라미 그려 알려주면 2.8%라 달라고 요구하라. 무엇이든 제한된 선택권을 제시한다면 그것이 최종 선택권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에 따라서 선택을 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 된다. 항공사는 닭고기와 소고기 선호도 비율에 따라 식사를 준비하지만 한쪽이 남은 경우도 많다. 남으면 나중에 가져다 줄 것이다. 유명 식당에 역시 마지막 예약을 취소하거나 부득이하게 도착하지 못하는 고객이 일정 비율로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식당 품격이 올리기 위해 예약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예약 없이 들어오는 손님에게 자리가 남아있다는 안내를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정중한 말투로 단정한 복장을 갖추고 대기 좌석을 부탁하면 대부분 자리가 나올 것이다. 이자율 1.9% 은행이 팔고 싶은 가격이다. 하지만 은행이 똑같은 자유정직금의 적금의 2.07%를 주는 것이 알고 있으며 2% 달라고 요청할 만하다. 고객을 잃고 싶지 않으니 매니저의 재량에 따라 은행 내부에 그런 예외 규정을 가지고 있다. 애와 환전 수수료도 기본 우대율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우대율을 제시할 수 있다. 환전 우대율은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우대 환율 90%에 만족하지 말고 원하는 우대율을 제시해보자.
환전수수료율 은행에 따라서 1.5에서 1.9%까지 차이가 나므로 거기서 90% 우대를 한다 해도 차이가 날 수 있다. 미화 $10,000 환율 1,200원 기준으로 1.5% 수수료의 90% 우대 환율과 1.9% 수수료의 70% 우대 환율의 수수료 차액은 54,000원이다. 억지를 쓰라는 말이 아니다. 선택을 요구받거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답안지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억지는 오히려 일을 그르치지 무리한 사람이 되게 하지만 정보에 기반한 요청에 나에겐 이득이 되고 상대에겐 최소한 손해가 되지 않는다. 기내에서 남은 도시락은 어차피 도착하자마자 폐기해야 하며 식당은 버려질 수 있는 식재료를 품위를 잃지 않고 추가 수입을 얻을 수도 있고 은행은 고객을 하나라도 더 얻을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흥정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기 바란다. 나의 운명은 나의 선택을 통해 결정된다. 남이 만들어 놓은 선택 안에서만 선택해야 한다고 믿으면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이 만들어 놓은 인생이 살 수밖에 없다. 당연히 선택권을 늘려야 하고 그 선택이 나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때때로는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란다. 떨어지는 칼을 잡을 수 있는 사람. 떨어지는 칼을 잡기 위해서는 회사의 가격이 아닌 가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회사의 가격이 아닌 가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시장의 변동성이 그 가치 이하로 내려가면 분할 매수에 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투자 원칙이 있어야 하고 투자 원칙은 이 회사의 본질 가치를 알고 있을 때 실행 가능이 하다. 투자 격언이라면 떨어지는 칼을 잡지 말라는 말과 물타기는 절대 금하고 손절하는 것을 투자 지침으로 삼아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 경우는 기술적 투자 혹은 모멘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다.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칼이 떨어질 때 해가 사야 할 때다. 단지 그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떨어지는 칼을 잡는 일은 상당히 공포스럽다. 하지만 그때 잡지 못하는 사람은 더 떨어질수록 더더욱 잡지 못하고 결국 투자에 멀어지게 된다. 하지만 떨어지는 칼을 잡을 때 가죽장갑을 끼고 있으면 어떨까? 여기서 가죽장갑은 한쪽은 분할 매수고 한쪽은 회사 본질 가치에 대한 확신이다. 주식 가격이 하락할 때 공포를 느끼지 않는 투자가는 없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내 돈이 아니거나 거짓말이거나 사이코패스 중 하나다. 누구나 공포를 느낀다. 투자는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나마 공포를 덜 느끼기 위해 분할 매수를 하고 미수를 쓰지 않고 적정 가치를 이하에서 구매를 마쳤다면 경제방송 TV와 주가 모니터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시황을 예측하고 구체적인 숫자와 시기를 특정하는 전문가일수록 완벽한 데이터와 논리의 공포를 포장해서 배달한다. 이들은 동일한 상황을 정반대로 해석하고 아침 저녁으로 본인도 마음을 수시로 바꾼다. 역술인들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예측을 우르르 던져놓고 그 중에 맞힌 것만 가지고 평가받는 16대 대통령 당선자를 노무현이라고 맞춘 역술인은 평생 홍보에 그 자랑하지만 15대 때는 이회창, 17대는 정동영 대통령이 된다고 말한 사실을 본인조차 잊어버렸다. 방송을 보면 자신이 추천하는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를 샀더라면
지금 수천 배를 벌었다고 한 달에 10만 달러만 보내면 쪽집게째 모르는 종목을 알려주겠다고 광고를 한다. 솔깃하지만 사기다. 그들이 추천한 종목 중에 상장 폐지되거나 오르지 않는 종목이 더 많은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10,000명의 투자자에게 메일을 보낸다고 가정해보자. 그 중에 5,000명에게 오늘 주식이 오른다고 보내주고 나머지 5,000명에게는 내린다는 전망이 보낸다. 다음 날 맞은 예측은 5,000명에게 다시 받은 오른다고 보내고 반에게 내린다고 보낸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5번을 보내서 남은 312명의 당신 주식의 신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 312명은 이제 당신이 어떤 사기도 쳐도 믿을 것이다. 수많은 이코노미스트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전망은 1년에 한 번만 맞아도 계속 전문가 노릇을 할 수 있다. 신기한 일이다. 전망이 틀릴 수로 이론이나 논리가 너무 정교하다. 듣다 보면 적정가치와 분할매수, 가족장갑, 칼날이 낱낱이 해체되어 손가락을 자르고 손목을 자르게 한다. 그러나 주식시장 방송을 보고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단언한다. 시장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은 2-3달 방송을 돌려봐도 얼마나 의젓하고 품위있게 예측을 잘못 전달했는지 보게 된다. 제발 매매 중심이 아닌 가치 중심으로 투자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투자 방송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이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를 묻고 대답하는 행위야말로 주식시장의 중요 가치를 허무는 일이다. 증권방송은 하나같이 가격을 예측하고 차트를 분석한다. 기업 가치를 평가해 주지 않는다. 시장에 거래만 있을 뿐 투자가 없다. 그러나 증권 투자를 하다가 망했다는 사람만 득실거리는 것이다. 그러니 증권 투자를 했다가 망했다는 사람만 득실거리는 이유는 기업 가치를 평가해 주지 않는다. 시장에 거래만 있을 뿐 투자는 없다. 나는 나이 30무렵에 당시 미국에서 막 보급되기 시작한 차트 분석 트레이딩 기법을 배워 처음 주식을 해본 적이 있다. 이때의 실수로 전 재산을 날렸고 그 후 20여 년 넘게 주식시장에 가까이 하지 못했다. 미래는 항상 새로운 것인데 과거에 유추한 미래를 그렸다. 과거 트레이드 근거로 투자를 진행하면 수익이 나지만 현재 발생돼 있다는 새로운 과거라는 것이 당신은 알지 못한다. 이것을 알게 됐을 때 이미 모든 재산은 날린 후였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이자 도박이었다. 투자를 잘못 배우는 바람에 수년 동안 모아온 재산을 날리고 빚을 지고 이후 가까운 20년을 투자도 못하는 허비하는 것이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용기와 그 칼을 잡았을 때 다쳤던 상처가 아무는 날 칼날 손잡이를 제대로 잡고 일군 곡식을 배에는 추수 계절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배운 것은 나이 50이 다 되어서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다. 반드시 온다는 것을 배운 것은 나이 50이다. 50이 다 되어서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다. 부디 젊은이들에게 내 실수가 고스란히 경험되기를 바랄 뿐이다. 재무제표에 능통한 회계사는 투자를 정말 잘할까? 가치 투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주식을 적정 가격에 매입해 적정 가격이 넘어서면 매도하는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주식이 적정 가치인지 알아내는 도구 중에 가장 올바른 것이 그 기업의 재무제표다. 일반인들이 기업 재무제표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용어도 어렵고 봐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재무제표를 가장 잘 이해하는 회계사들은 정말 투자를 잘할까? 투자 정보와 심리로 나뉜다.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은 정보다. 우리는 아마존에서 20달러짜리 아이섀도우 하나를 살 때도 상품평에 별 4개 이상인지 확인하고 어떤 불만이 있는지 들여다본다. 서점에서만 만원짜리 책을 하나 사면서도 서평을 확인한다. 그런데 주식을 살 때 상품평도 서평도 보지 않는다. 검증되지 않는 소문만 가지고 수천만원, 수억원을 베팅하는 비이성적인 결정을 한다. 당연히 주식의 상품평인 재무제표를 읽어봐야 한다. 또 재무제표는 일종의 기업 성적표다. 재무제표만큼 이 기업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가를 확인할 만한 것은 없다. 과거와 현재에 얼마나 잘해왔는지 확인 가능하다. 재무제표는 대학 입학을 앞둔 학생의 성적표와 같아서 이전에도 공부를 잘했다면 앞으로도 공부를 잘할 확률이 있을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당연히 성적이 좋지 않으면서 앞으로도 달릴 기대가 없는 학생이라고 짐작이 가능하다. 합격 여부가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물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졸업 후에 별다른 두각을 보이지 않거나 반대로 지금까지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학생이 크게 성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투자 확률은 기반으로 성공한다. 실패를 최대한 줄여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당연히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성공의 지름길이다. 투자가 모험을 한다는 것은 투기를 한다는 소리다. 이익이 없거나 손실이 예측되는 회사들은 걸러내기 위해 재무제표를 이해와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내가 직접 회사를 운영해보니 성장 초기에는 이익보다 매출이 중요하고 성장 초기에는 이익보다 매출이 중요하고 이후에는 단기 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이 더 중요하고 현금 흐름이 좋지 않으면 흑자도산이 될 수도 있다. 회사의 재무제표에 이런 모든 회사의 재무제표에 이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다. 단기 순이익은 회사의 건물 매각이나 다른 투자를 통해 증가시킬 수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들고 있으면 근본 사업이 힘들어져서 회사가 야금야금 팔아 운영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자본은 많은데 현금 보유만 하고 사업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역시 의심을 해야 하고 반대로 성장이 너무 빨라서 매출은 증가하는데 수익 발생하지 않는다면 대박일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성장이 너무 빨라서 성장이 너무 빨라서 매출이 증가하는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대박일 가능성이 또 있다. 이런 회사는 시장을 장악하고 이익 구조를 개선하면 시장의 독점 강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재무제표로 이해하고 확인해. 이 모든 것이 재무제표 확인할 때 보인다. 강론을 이 모든 것이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확인할 때 보인다. 결론을 내려보면 이렇다. 나는 주변의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직업의 특성을 본인에게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보았다. 갑상선 전문가가 갑상선 병에 걸리고 변호사인데 사기를 당하고 회계사인데 정작 자신은 소문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가 흔하다. 회계사가 일반적인 투자보다 더 나은 투자 수익을 내고 있다는 근거나 조사는 본 적이 없다. 의사가 일반인보다 더 건강하다는 조사도 없고 변호사가 세상을 더 효과적으로 산다는 보장도 없다. 하지만 원하는 의사가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원하면
하지만 원하면 의사가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변호사가 가장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회계사가 투자를 가장 잘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과 특별히 다르지 않는 건 전문 지식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투자 시기와 투자 심리, 회계 장부가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피아노 조율사라고 연주를 잘하는 게 아닌 것처럼 회계사들도 장부를 통해 회사의 품질 검사를 할 뿐이다. 사실을 확인한다고 해서 투자 매수와 매도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다행인가.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 자산은 모두 회계사들이 가질 테니 말이다. 물론 품질 검사 결과에 따른 다른 사람보다 빨리 접근할 수 있다면 상당한 투자 이익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 결과 알 수 있는 상장 회사를 감사하는 회계사는 해당 회사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사실 아주 간단한 문제다. 내가 현재 투자한 회사의 현직 사장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부하직원에게 이번 달 재무제표를 가져와 보라고 한다. 자신의 회사 상태를 이해하려면 이 서류를 보고 상황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루는 정말 사장이 되었다 생각하고 종일 들여다보기 바란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보인다. 자신이 회사를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회계 장부를 들여다보면 장부를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멋지지 않은가? 주주도 사장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저절로 공부하게 되고 묻게 된다. 이런 능력을 회계사라도 특출하게 더 우수한 것이 아니다. 영문 소설을 읽기 위해서는 알파벳 단어를 무식하게 암기해야 하듯 회계도 용어와 구성을 공부해야 해석이 가능하다. 부자가 되고 투자자로 살아남고 싶다면 반드시 재무제표를 공부하기 시작하라. 나는 나에게 필요한 공부가 있으면 관련 서적을 만화로 쓴 회계학 같이 쉬운 책부터 전공서에 준비하는 회계학 책같이 30여 권을 한 번에 모두 산다. 그리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파고들면 일정 수준의 지식을 쌓은 때가 있는다. 그러면 알아듣고 평가할 수준이 된다. 대학에서 한 과목을 이수하듯 몰입한다. 인생에 한 번은 꼭 해야 할 공부이니 시중에 나와 있는 쉽거나 어려운 회계학 책을 모두 사고 관련 강연도 찾아다니기를 권한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230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